10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3대1 이내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각 경제 활성화와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자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심각해진 전월세 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싼 값에 집을 내놓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례를 3대1 이내로 규정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비례가 2대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입법 기준도 제시했다. 헌재는 변경된 기준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하라고 했다. 이번 결정을 적용하면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62곳이 재조정 대상이 된다.
한국 정치의 지각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헌 전은 이날 고모 씨 등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며, 선거구 구역표는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는지 정해놓은 선거법 내용 중 일부다. 헌전은 현행 선거구 구역표는 지역 대립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 지역의 수도권 지역에 비해 과대 배표됐다며, 이러한 차이는 지역 정당 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헌전은 인구 비례를 3대1 기준으로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헌전은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각각 경제 활성화와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루 만에 일괄 실시하는 것은 2002년 4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중심이 돼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여야가 정쟁 중단을 선언할 것과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 의지도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야당과 함께 완성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개혁 작업의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그는 세월호 참사와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 위원장은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해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 내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관계와 관련 문 위원장은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 등 한 달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특히 11월 말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개정국회법이 처음 적용돼 12월 2일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병사들에게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이 각각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년에서 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은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의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 폭행, 가혹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용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보통 검찰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심각해진 전월세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싼 값에 집을 내놓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또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낮은 금리로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승원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부동산 대책에서도 서민 주거 안전 방안을 일부 발표했으나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되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단기 대책으로 내년까지 모두 13,000채의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11월, 12월에 14,000채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월세난을 고려해 11월까지 14,000채를 모두 공급하고 12월에 3,000채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애초 4만 채의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던 내년에도 10,000채를 추가해 5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5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던 부동산 투자회자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5만 채에서 6만 채로 늘리고 내년 12,000채 공급 계획을 15,000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준비생이나 자립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치 월세를 빌려주기로 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이나 보증금이 있는 일반 월세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장윤정의 애월랑. 사랑이 올래요 설레임 태우고 살랑살랑 여울
그대 먼 걸음 말아요 내겐 한 걸음만 가까이 오세요 사랑이 떠오네요 가까이 다가와요 사랑이 오네요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여야는 세월호 3법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막판 이견 조율에 분주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협상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 차원 논의는 막바지로 접어들었고 양당 지도부의 최종 조율과 결단을 남긴 모습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개정안 등 일명 세월호 3법 협상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과 TF 회의를 병행했다. 타결은 하지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윤곽을 잡아나가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TF 회의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두 기관이 흡수되는 정부안을, 새정치연합은 두 기관의 외청 형식 존치를 계속 주장했다. 다만 정부안을 골자로 하되 기관장 지위를 차관급으로 높여 권한을 강화하는 안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양측에서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합의는 안 됐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앞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 문제를 풀고 진상조사위원장 선임권 등 일부 쟁점을 남겨뒀다. 유가족 측이 추천한 위원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병헌법은 이견이 크지 않아 협상 변수가 될 가능성은 적다. 결국 여야가 세 개의 법안을 함께 놓고 무엇을 양보하고 받아낼지를 조정하는 단판 협상에서 세월호 3법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을 만나 일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마크 리퍼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30일 한미 관계는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동반자 관계인 만큼 한미 양국의 공통적인 가치를 위해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부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부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국 대사로 한국에서 일하게 돼 아주 기쁘다. 한국 생활이 정말 기대된다며 한국어로 말문을 연 뒤 이같이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어 영어로 저는 양국 관계 모든 측면에 깊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년 동안 의회, 백악관, 국방부에 이어 이제는 미국 대사로 양국 관계에서 일하게 돼 영광이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리퍼트 대사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한미 동맹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은 물론 경제, 무역, 해적 방지, 기후변화, 개발 등 전 세계의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 양국 관계가 얼마나 깊고 개인적이며 의미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안보, 경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다. 양국의 운명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 방문 일정이 하루 늦어진 데 대해 항공편에 사소한 문제가 생겨 입국이 늦어졌다. 죄송하다면서 한국어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이날 인사를 마쳤다. 리퍼트 대사는 31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주한대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북한 매체가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김정은 체제 2인자로 부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보다 먼저 호명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에 따라 최룡해가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 겸 조직 지도 부장 자리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도 항일 빨치산 2세인 최룡해를 황병서보다 먼저 호명하고 있어
당 조직 비서직에 임명된 것이 확실시된다며 만약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의 유고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최룡해 상무위원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근로단체 담당 비서로 알려진 최룡해가 조직 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판단하는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은 근로단체 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직을 맡거나 근로단체 비서 자격으로 김 제1위원장의 군부대 현지 지도에 매번 동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조직 지도부와 함께 노동당의 기본 부서로 알려진 선전 선동 담당 김기남 비서보다 앞서 최룡해가 호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 지도부는 조선노동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핵심 권력기관이다. 김일성 시대에는 후계자로 거론되던 친동생 김영주와 아들 김정일이 조직 지도부장을 맡았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미안 기사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0월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시행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 등의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 자료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조 7,609억 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4조 6,296억 원으로 9월 말보다 8,365억 원 늘어났다. 9월 증가액보다 34% 늘어난 규모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937억 원에 달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7,907억 원 늘어났다. 신한은행의 월별 증가액을 보면 7월 712억 원에서 8월 3,275억 원, 9월 7,023억 원으로 8월 이후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는 것은 정부가 LTV 70%, DTI 60% 등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갈아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기타 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총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기타 대출은 1조 1,416억 원, 주택담보대출은 1,188억 원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 등 은퇴 계층이 자영업에 진출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일부 자영업은 수익성이 낮아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LTV, DTI 규제 완화가 베이비부머 은퇴와 자영업 진출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LTV, DTI 규제 완화가 비은행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연평균 30%대에 육박해온 대학생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10%대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29일 저녁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대학생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대의 합리적인 금리 수준에서 신용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미 취급된 고금리 여신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금리를 인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생명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2%대의 저금리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28곳의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잔액은 2,516억 원으로 금리는 연평균 28.3%에 이른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최고 금리는 34.9%다. 원래 39%였던 것이 지난 4월부터 5%포인트 낮아졌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대학생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가 34.9%를 훌쩍 넘긴다. 이상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저축은행은 평균 38.7%의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었고 OSB 저축은행과 스타저축은행도 각각 36.6%와 35.4%로 금리가 높았다. 과거에도 최고금리가 더 높았을 때 대출을 했다가 갚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게 저축은행 쪽의 해명이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또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금융거래조의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과 대규모 제조업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 근로자들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에 있는 20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상용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의 1인당 평균 월 급여액은 서울이 32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서울의 고임금 업종인 금융보험, 전문 서비스업 등 사업체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울산은 295만 2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등 자동차 선박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다. 반면 이렇다 할 기업이 없는 대구와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과 제주의 월 급여액 차이는 100만 원에 가까웠다. 전국 평균 월 급여액은 283만 8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울산의 임금이 4.3%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음으로 충남, 경북 순이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경상남도 근로자가 한 달 평균 196.9시간 일에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충북, 인천의 근로시간이 길었다. 반면 서울은 월 평균 178.9시간만 일해 전국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 월 급여액은 가장 많았지만 근로시간은 가장 짧은 셈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89만 5천 명이었다. 경기도와 부산이 각각 334만 7천 명과 100만 8천 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김용임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헛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이슬 되어 하나리 맺혔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에 졌네. 안타까운 내 님이여, 저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띄워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헛물 같은 이 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 우리 님은 아시려나.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형우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이 흐리고요. 비가 약간씩 지난 곳도 있는데 아직도 비가 내리는 곳 주로 충청 이남과 경기 남부 쪽에 비가 관측이 됩니다. 오늘 강원 남부의 경우는 산발적으로 현재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소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쪽으로 낮 동안에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점차 비가 오겠고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내리던 비가 다시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시 일요일에는 또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오는 등 계속 비가 내렸다 그쳤다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예상 강우량 보면 전라도와 경남 제주 20에서 60, 많은 곳 제주 산간 80mm 이상이고요. 중부와 경북은 10에서 40mm가량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세종 14도, 대전 대구 15도, 강릉 광주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아 12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고요. 토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 여전히 구름이 이불 효과를 내면서 비가 오는 가운데 아침 기온 높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비가 그친 뒤로 일요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또한 바람도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일요일 낮 이후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5.2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일답게 이번 주 들어 예밀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이미 자리가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하행선 열차 중 전라선과 장안선은 용산역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출발하는 몇 편의 열차에 좌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오전이나 오후에 운행하는 일부 열차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선 열차도 예매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시간 현재 태백선은 오후 4시 40분 이전에 출발한 열차에 자리가 남아 있고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대체로 오전이나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의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 중에는 50석 미만으로 자리가 적게 남아있는 열차가 눈에 띕니다. 다만 하행선 열차 중에는 호남선이 목포와 광주행 KTX 열차는 이 시간 현재 각각 한두 편의 열차를 제외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열차에 100석 이상씩 좌석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 창구가 부쩍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역에 준비된 자동 발매기를 이용해서 승차권을 발권하시면 시간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바라기입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난 콧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난 알아요.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 L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개발한 첨단 에어컨 제조 기술이 2012년 중국 경쟁사에 넘어갈 뻔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일부 기사입니다. 전직 연구원이 기술을 빼내려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다면 우리 기업은 향후 3년간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액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인 전자기 펄스를 방어하는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다. 기술 개발업체 연구원이 비밀리에 러시아 측으로 기술을 판매하려는 것을 국정원이 포착했던 것.
이처럼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될 뻔했던 국내 기술은 2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람은 495명이다. 이 가운데 64건은 국가 핵심 기술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가 투입된 기술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원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정원은 산하기관인 산업기밀보호센터를 통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 중 14건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기술이다. 시장 가치가 높은 국가 핵심 기술은 다른 국가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14건 중 절반인 7건은 전기전자, 5건은 조선 분야의 기술이었다. 나머지 50건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다. 이 중 34건이 전기전자와 기계 분야의 기술이다. 특히 50건 가운데 44건은 자본력이나 영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295번째 희생자는 안산 단원고 황지연영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30일 전날 인양된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감식한 결과 황영 부모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황영의 시신은 이날 오후 헬기편으로 안산 고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황영의 아버지 황인열 씨는 생일날 돌아온 딸에게 고맙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황 씨는 실종자 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아왔다. 황 양은 세월호 참사 196일 만인 지난 29일 부모 품으로 돌아왔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8일 세월호 선체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한 뒤 이틀간 시신 인양 작업을 벌였다. 구조팀은 사고 해역에 물살이 거센 데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인양에 난항을 겪다가 3차례에 걸친 시도 끝에 29일 오후 6시 18분쯤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다. 남은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 4명과 양승진 씨 등 교사 2명, 권재근 씨 등 일반 승객 3명으로 총 9명이다. 실종자가 102일 만에 추가로 발견되자 가족들은 선내 모든 구역에 대한 정밀 수색을 요구했다. 황양의 시신이 10차례 이상 수색이 이루어진 곳에서 발견된 만큼 추가 실종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본부는 생존자 증언과 승객 배정표를 토대로 가족들이 지목한 선내 20여 곳에 대해 집중 수색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배희철 변호사는 남은 가족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황양이 돌아온 것은 슬프면서도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KB금융그룹의 IPT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 비리 의혹에 이명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개입한 단서를 잡고 임 전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재열 KB금융지주 전 전무에 이어서 임 전 회장마저 출국이 금지되면서 수사는 빠른 속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이날 오전 IPT 사업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된 서울 삼성동 A사와 서울 명동 KB금융지주 본점 등 67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으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국민은행의 본점과 지점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전용 회선을 재구축하는 등의 IPT 사업에 A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임 전 회장과 A사 대표는 고교와 대학원 동문 사이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A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제2롯데월드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금속재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안전사고가 발생, 사고 재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30일 지역 주민과 그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1층에서 40대 중년 남성이 신용카드 크기의 금속물에 머리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남성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머리를 2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 홀이 롯데월드몰 1층에서 5층을 관통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높은 층에서 같은 사고가 재발할 경우 쇼핑객 등 방문객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롯데그룹은 탈착될 위험이 있는 부품을 전수조사, 조만간 전부 용접 등을 해 완전히 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롯데 측이 이번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서울시와 소방당국, 경찰은 롯데 측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다만 구조적 결함 등에 대해서만 보고하게 돼 있고 이번과 같은 인테리어 낙하 사고까지 보고하도록 강제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유신 헌법 시절 긴급조치 구호에 따라 수사 기소한 수사기관이나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법관의 직무행위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대법원 2부는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1970년대 유죄 판결을 받은 서모 씨와 장모 씨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구호에 대한 위헌 선언 이전에 법령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행위, 이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당사자가 재심에서 무죄가 입증됐다면 유죄 판결에 따른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로 옥살이를 하거나 유죄를 판결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행위나 증거 조작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두 사람은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헌법 폐지를 주장 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 견항됐다. 이들은 수사관들에게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이후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후 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자 재심을 청구해 2012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서 씨와 가족들은 모두 3억 3천여만 원, 장 씨와 가족들은 모두 4억 8천여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긴급조치를 근거로 한 수사나 재판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 사실상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일보였습니다. 유망 중소가전업체로 알려진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가 1조 원대 수출입 대금 허위 신고와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30일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업체 신아무개 부사장과 강아무개 재무이사도 구속됐다. 박 대표 등은 1조 3천억 원대 수출입 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이를 이용한 수출 채권을 발행해 금융기관에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00억 원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2조 8천억 원대 국외계좌 거래를 하면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무역보험공사가 박 대표의 사기 대출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진정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의 은행권 대출 3,256억 원을 보증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1,100억 원에 달했지만 수출한 어음을 은행에 갚지 못하고 20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중무발전을 최근 사직한 고위 간부가 한전 재직 시 알선 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은 이 간부의 알선 수재 과정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모 정치인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3부는 지난 2011년 10월에서 12월에 한전 직원 A씨로부터 총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전 중부발전관리본부장 김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 당시 한전 감사실장이었던 김 씨는 A씨로부터 직원 승진 청탁과 함께 3천만 원, 징계 무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률상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한전 직원이었던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A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과정에서 전직 시장이자 정치인 출신인 B씨를 통해 로비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먼저 A씨를 구속해 수사해왔으며 A씨로부터 징계 무마 등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였습니다. 고병희의 흐린 날의 오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손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네,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가 이라크 모술 외곽의 교도소에 수용된 남성 죄수 약 60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HRW는 보도자료에서 IS가 지난 6월 10일 모술 근처의 바두시 교도소에 수용된 죄수를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눈 뒤 시아파를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겨 자동소총으로 쏴 죽였다고 생존자의 진술을 인용해 발표했다. IS는 시아파 무슬림뿐만 아니라 소수 종족인 야지디족과 쿠르드족 죄수도 골라 살해했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죄수를 일렬로 세워놓고 손을 들면서 차례로 번호를 외치게 했다며 나는 43번이었는데 615번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HRW는 IS의 집단 살해는 반인륜적인 범죄이자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다. HRW는 죄수 중 30-40명이 생존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날 안바르주 주도 라마디시에서 IS가 자신과 맞서 싸운 수니파 부족민 150명을 지난 29일 밤 죽이고 집단 매장했다고 보도했다. IS는 전날에도 점령지인 안바르주 히트 마을에서도 자신에 대항한 수니파 부족 40명 안팎을 도로에 세워놓고 총살했다. 앞서 이라크 전문 매체 알-쇼르파는 24일 안바르주 팔루자 부근 티라 니즐라에서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한 민간인 19명의 시체가 집단 매장된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가자 지구에서의 격한 분쟁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가자 지구가 아니라 동예루살렘 지역에서다.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이 향후 독립국이 되면 수도로 삼으려 하는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민들을 위한 주택 1000여 채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이 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넓혀놓기 위해서다. 팔레스타인은 이에 반발해 요르단 등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착존 추가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했고 29일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별도의 결의안 채택 없이 각자의 주장만 펼치다 종료됐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평화를 깨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착촌 추가 건설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때에 이날 동예루살렘에서 유대교 골수 활동가가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스라엘 성지회복 운동을 벌여온 예후다 글릭이 동예루살렘에서 아랍어 억양의 히브리어를 쓰는 한 남성의 총격을 받아 흉복부에 중상을 입었다. 범인은 도주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테러라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범인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글릭은 그동안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성지인 템플 마운트 소유권에 대한 유대인들의 권리 강화를 주장해왔고 이날도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총격을 당했다. 총격 사건 전날에는 이스라엘의 니르 바르카트 예루살렘 시장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이슬람 성지인 아라크사 사원을 방문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샀었다. 아라크사 사원은 이슬람 규정에 따라 유대인의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2000년에도 당시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이던 아리엘 샤론 전 총리가 이 사원을 방문한 데 항의해 제2차 인티파다를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글로벌 포스트는 29일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UNODC의 2013년 살인 통계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여성 살인 피해자 9만 1,770명 가운데 애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 자행된 경우가 47%인 4만 3,6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이달 초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아버지와 오빠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숨졌다. 피해자는 파르자나 파르벤으로 당시 임신 3개월이었다. 올해 초 파르벤은 사랑하는 무함마드 이크발과 몰래 결혼했다.
이를 안 가족들은 딸이 허락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며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파르베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명예살인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여권이 신장했다지만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약자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글로벌 포스트는 29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에 2013년 살인 통계 보고서를 이용해 전체 여성 살인 피해자 9만 1,770명 가운데 애인이나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해서 자행된 경우가 47%인 4만 3,600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남성이 이런 방식으로 살인된 경우는 전체 남성 피해자의 6%에 불과했다. 전체 살인 피해자는 애인, 가족 살인과 범죄 살인, 사회 정치적 살인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포괄하며 남성 34만 5,230명, 여성 9만 1,770명 등 모두 43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애인 가족 살인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집중됐다. 아시아는 19,700명, 전체 살인의 55%며 아프리카는 13,400명, 42%였다. 파키스탄이나 수단 등 이슬람권 문화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명예살인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럽은 3,300명으로 수치는 낮지만 전체 살인의 55%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오세아니아 살인 건수는 200명으로 적지만 전체 여성 살인 중 73%가 애인 그리고 가족에 의한 것이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국내외 투자은행으로부터 1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중국 시장을 석권한 샤오미가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샤오미가 도이체방크와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중국 공상은행 계열사인 ICBC 아시아, 골드만삭스 등 29개 은행으로부터 3년 동안 10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샤오미가 해외 투자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2010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샤오미의 대규모 대출은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 작업으로 보인다. 한때 짝퉁 애플로 불리던 샤오미는 창사 4년 만에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 업체로 올라섰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샤오미가 올해 3분기 1,80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5.6%로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3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샤오미는 2,000위안대 이하의 저가 스마트폰으로 이미 중국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샤오미가 마련한 자금은 우선 동남아와 남미 등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에 쓰일 전망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기하가 부릅니다. 나만의 방식. 아직 세상이 날 버린 건 아니야. 운명 속에 길들여진 그런 인생이 싫었어. 거친 사막에 피어난 푸르른 선인장처럼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나만의 방식으로.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라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바람처럼 동전처럼 살겠어. 자유롭게 그렇게. 멋진 여자하고 사랑도 하고 시련도 당해봤지만 내 품은 다음에 연기처럼 잊었어.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라고. 불타는 젊음이야. 동상 같은 인생이야. 모진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두려움도 같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 야망도 불같이 되고 야망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꿈을 이뤄가겠어. 포기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눈물 없이 사랑도
젊음이야 운명 같은 인생이야 모진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아무 두려움도 갖지 않아 약해지지 않아 야망도 물같이 되고 야망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꿈을 이뤄가겠어 포기하지도 주저하지도 않겠어 이제는 다시 울지 않겠어 눈물 없이 사랑도 물같이 되는 사랑을 죽어도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사랑을 쓰리고 아프지난 과거를 잊겠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겠어 다음은 사설입니다. 헌재 결정 선거제도 전면 개혁의 계기로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내년 말까지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도록 했다. 대대적 선거구 개편은 물론 선거제도 전반을 둘러싼 개혁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헌재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 판단으로 본다. 헌재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한 명의 투표 가치가 다른 한 명의 투표 가치에 비해 3배를 갖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 출발점인 투표 가치의 평등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해진 상황에서 표의 등가성만 따질 경우 농촌 유권자의 대표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향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투표 가치 평등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권은 과거 선거법 개정 때마다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곤 했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이 난무했던 까닭이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또다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시도하거나 시한에 쫓겨 선거법을 졸속 처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헌재 결정이 단순한 선거구 획정 차원을 넘어 광범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승자 독식의 폐해가 심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유지할지부터 숙고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나 도농복합선거구제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 중소도시 이하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는 도농 간 불균형을 좁히는 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 간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의 비례대표제 개혁, 석패율제 도입 등도 마땅히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개혁의 과정이다. 선거법 개정 작업을 정치인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이유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해 헌재발 선거혁명을 이뤄내야 한다. 그럴 때만 주권자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하라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은 실망스럽다. 문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독자적인 야당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해결이란 어정쩡한 제안을 들고 나온 건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이 문제에 대해 몸을 사리고 있거나 소극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는 누구보다 문 위원장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도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발과 조직적 저항에 부닥쳐 좌절됐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올리려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연금 지급액 부족분을 정부가 세금에서 메워주기로 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개혁을 하려다 되레 개혁이 되고 말았다.
지금 매년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지급에 들어가게 된 단초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들의 저항으로 이 역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야당은 과거 뼈아픈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만큼 모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이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과거 경험을 거울 삼아 보다 성숙되고 치밀한 개혁안을 내놓는 게 순리다. 그래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공무원연금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선 33조 원의 국민 열세를 연금 재원 부족분을 메우는 데 써야 할 판이다.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합의기구에서 처리해야 할 성질인가도 따져볼 문제다. 지난달 열리던 한국연금학회 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원들이 구호와 욕설을 퍼부으며 저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토론회 하나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현실에서 합의기구를 통한 온전한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 굳이 합의기구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할 장치는 국회에 얼마든지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의견을 청취하면 된다. 문 위원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그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앙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우연히의 노래 듣겠습니다.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오늘 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한 넥센은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보태면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을 앞두고 넥센 히어로즈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LG 트윈스와 1승 1패를 동률을 기록했지만 2차전에서 넥센이 자랑하는 투수 앤디 벤 해켄과 한현희, 조상우가 한꺼번에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방망이로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넥센에는 좌완 오재영이 있었다. 오재영은 플레이오프 3차전의 선발 등판에 6이닝을 3피안타 3사사구 2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펼치며 팀의 6대2 승리를 이끌었다.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한 넥센은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된다. 반면 LG는 한 경기만 패해도 가을 야구에서 탈락하는 낭떠러지로 내몰렸다. 3차전의 히어로 오재영은 현대 유니코스 소속이던 2004년 10승을 올린 신인왕 출신이지만 이후 부상과 부진으로 올해까지 10년간 고작 16승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오재영은 구석구석을 찌르는 제구력과 절묘한 코너워크로 LG 타선을 압도했다. 오재영은 2004년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선발승을 거둔 후 무려 10년 만에 포스트 시즌 승리를 챙기는 감격도 맛봤다. 그는 오늘의 이번 시리즈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던졌다며 강정호와 박병호가 좋은 수비를 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위기를 넘겼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3차전 최우수 선수도 오재영의 몫이 됐다. 그가 마운드에서 중심을 잡아주자 방망이도 불을 뿜었다. 넥센은 강정호가 2회 초 1사 주저없는 상황에서 LG 선발 코리 리오단을 상대로 중월 솔로 아치를 그려 1대0으로 달아났다. 넥센은 5회 초 이성열과 박동원, 비니 로티노의 적시타로 대거 넉 점을 쓸어담아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LG는 클린업 트리오 3번 박용택, 4번 이병규, 5번 이진영이 모두 합쳐 11타수 1안타에 그치는 빈공에 허덕인 게 뼈아팠다. 4차전은 31일 오후 6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넥센과 LG의 선발은 각각 헨리 소사와 유재국이다. 국민일보였습니다. 박태환의 불꽃 레이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박태환은 30일 제주 수영장에서 열린 제9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계영 800m 결선에서 김수민, 황민규, 김민규와 함께 인천 선발로 나서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첫 영자 김수민과 두 번째 황민규가 첫 200m와 200에서 400m를 나란히 5위로 통과했다. 세 번째 김민규가 400에서 600m에서 3위까지 올려놓자 마지막 앵커로 나선 박태환이 혼신의 여경을 펼쳐 전북 선발을 따돌린 데 이어 마지막 50m 구간에서 경기 선발마저 따돌리며 7분 24초 89에 맨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지난해 인천대회에서의 대역전 드라마를 완벽하게 재방송한 박태환은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다관한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박태환은 체전에 나설 때마다 적어도 4관왕을 차지했다. 고교 시절이던 2005년 4관왕, 2007년 5관왕, 대학 때인 2008년 5관왕에 올랐다. 일반부 첫 대회인 지난해에는 4관왕에 오른 뒤 최우수 선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31일부터는 자유형 200m, 400m, 계영 400m, 혼계영 400m 등에 나선다. 한편 양궁에서도 3관왕이 배출됐다. 김우진은 전날 남자 일반부 70m에 이어 4개 사거리 합계인 144발 라운드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30m, 50m, 70m, 90m 합계 1491점을 쏘아 자신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세계 기록을 또 뛰어넘었다. 3관왕에 오른 김우진은 31일부터 열리는 개인 단체전 토너먼트에서 5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이날 오후 7시까지 사격, 사이클, 양궁, 역도, 체조, 핀수영 등에서 다관왕이 47명이나 배출됐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무송의 사는 게 뭔지. 인연이 끝난 후에 후회하지
다음 소식입니다. 2005년부터 남북 간의 언어 통합 작업을 벌여온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의 남측 편찬위원회 위원장인 홍종선 고려대 교수 등 28명이 30일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끝없이 멀어져 온 남북 간의 언어 통합 정리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남북 간의 언어 통합 작업을 벌여온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의 남측 편찬위원회 위원장인 홍종선 고려대 교수 등 28명이 30일 방북길에 올랐다. 다음 달 8일까지 북한에 머무는 이들은 평양에서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결의말 남북 공동편찬회의와 지필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업회가 남북편찬회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9년 10월 개성에서 열린 19차 편찬회의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9일 남측 편찬위원회에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은 2005년부터 한 해 4차례씩 남북 공동편찬회의를 열면서 착실한 성과를 내왔으나 2009년 12월 20차 회의 이후 이듬해인 2010년 5월 5.24 조치에 따라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다. 남북은 그로부터 3년 반 만인 올 7월 중국 선양에서 제21차 편찬회의를 재개하면서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켰다. 남쪽 표준어 국어대사전과 북쪽 조선말 대사전에서 추출한 표제어에다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새로 찾은 어휘를 합쳐 33만 개의 결의말을 수록한다는 목표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21차례 편찬회의와 5차례 지필회의를 통해 남북이 5만 5천여 낱말에 합의한 상태다. 남북은 앞으로 분기마다 낱말 1만 8천여 개의 뜻을 검토해 2019년 4월까지 사전 편찬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허용해왔다며 이번 사업은 민족 공동 문화유산 보존 및 언어 동질성 회복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감안해 방북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강조하는 문건을 발표해 남북 간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김 제1비서는 문건에서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 사업도 벌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국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월 급여가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고용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근로자 1,873만 명 중 올해 상반기 월 급여로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은 12.4%,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37.3%였다. 매달 400만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2.4%에 그쳤다. 월급 4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었다. 이 분야 종사자의 32.1%가 월 4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었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중에서는 2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는 24.4%가 4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이에 비해 농립어업 종사자 중 절반이 넘는 55.3%는 월 100만 원도 못 받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3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의 23.2%도 월 100만 원 미만을 받는 영세 근로자였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몸담고 있는 산업은 음식점업으로 159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근로자의 63.9%는 여성이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와 교육청, 국내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에 2차례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국회와 교육청 7곳뿐만 아니라 30대 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91곳 중 72곳이 2회 연속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총 1,685곳의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 내외로 규정되어 있지만 명단이 공표된 기관들은 가까스로 의무 고용률의 절반 정도만 이행했다.
공표 대상 중 민간 기업은 총 1,67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49곳에 달했다. 30대 기업의 경우 6개 기업을 제외한 24개 기업 집단의 계열사 91곳이 포함됐다. 공표 대상에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은 포스코, GS, 동부였다. 국가와 자치단체 중에서는 국회와 7개 교육청이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대기업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이유는 의지 문제도 있겠지만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노력을 하지 않은 탓도 크다. 국회는 국회의원들 탓이 크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무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를 달성했지만 국회의원 보좌 직원 2,100명 가운데 장애인은 4명밖에 없어 전체 고용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이 직접 채용한다. 교육청은 장애인 교사 채용률이 낮아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워낙 적어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울상을 지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기업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는 30일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8명이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총 배상 금액은 15억 원이다. 당시 12세에서 18세였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담임 선생님 등에게서 근로정신대로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승원의 1000일 동안 전해드리면서 10월 3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보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일 동안 나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어왔었던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헤어지자는 말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 내 모습이 낯설어 보이진 않을런지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전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역시 그럴 때죠. 난 괜찮아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줬잖아요. 그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보고 싶겠죠. 전일이 훨씬 지난 후에라도
줘